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세 전문 김종근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특히 제가 가압승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유류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세법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는 부분이 많지만 이게 세법만이 아니라 뭐 민법, 가족법에 대해서도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어떤 유류분, 그다음에 상속증여에 대한 조세소송 체크리스트 10가지를 한번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 유류분이란 그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분배하는 경우에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아예 못 받거나 정당한 양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이제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민법 제 1112조에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를 유류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를 유류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형제 자매도 유류분이 인정됐었고 그 유류분 비율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1112조 제4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가는 경우에 특정 형제 자매한테 몰아서 주더라도 위헌 결정 난 이후에는 다른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민법상 상속의 순위가 1순위가 비속, 그다음에 2순위가 존속, 그다음에 3순위가 이제 형제 자매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순위, 2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3순위자로 넘어가서 특정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네. 유류분이 해당이 없다. 유증이나 네, 맞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류분 소송은 결국은 상속 분쟁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부모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몰아주는 경우에 상속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들이 이제 유류분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재산 조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속인 재산 조회 과정에서 우리 부모가 나 몰래 다른 형제자매한테 재산을 사전 증여한 사실을 아는 경우에도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사전 증여로 특별 수익을 얻은 그 공동 상속인한테 다른 상속인들이 지금 남은 상속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쪽은 또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은 너가 사전 증여 받은 것까지를 다 해서 보니 내 법정 상속분을 받아도 남은 재산으로는 내 유류분이 차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유류분에 대한 부분이 불과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가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전과 후 5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족 간 왕래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어떤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어갖고 집값이나 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유튜브 영상이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세법적, 그다음에 민법적, 이 가족법적인 지식이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넘어갈 것인데 알면 이게 견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강남에 빌딩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유류분 소송이나 이렇게 뭐 n분의 1 개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세상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일로서 더 정확하게 그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전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복합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저희가 작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하게 되면
되면 모든 재산 리스트 올라가고 다음 인감도장 찍고 가족들 다 모여야 되고 엄청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진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다가 날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오빠가 더 갖는 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나 마음속에서는 인정을 언제든지 번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유류분 소송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먼저 상속이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그러면 평소에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와 증여 외에 매매 거래라든지 대여 거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상속인 사망 이후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 자료들을 평소에 잘 챙겨서 철저히 구비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상속 분할 협의 시에도 구체적으로 딱 재산 리스트나 이런 걸 딱 붙여가지고 너가 상속에 필요한 모든 재산의 존재를 다 알고 이렇게 상속 분할에 협의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 상속인들 간에서 모든 재산들을 다 인식한 상태에서 분할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설령 그 분할 협의의 결과 내가 유류분보다 적은 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리스트를 남겨놓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으면 뭐 당연히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 유류분 청구한 사람이 혹시 사전 증여 받은 건 없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남은 재산 분배만 생각했을 때는 적게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사전 증여를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또 유류분 침해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내가 사전 증여 받은 것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하면 민법상의 이 규정도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증 받은 사람과 사전 증여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먼저 유류분 부족 부분을 반환 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부족분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야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사전 증여 받은 사람 상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도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 안 때로부터 1년 동안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이후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모른 채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또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류분 소송과 관련해서 준비하거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상속증여에 있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뭐 2, 30억씩 네. 기본 가는 세상에 있어 갖고는 이 아파트 아들 줄게 근데 유류분 이슈가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머님의 아파트였다고 하게 되면은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억 10억의 절반이 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 5억의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류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상속을 할 경우 내가 재산 중에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유류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류분 계산 방법은 이제 러프하게 보면 내가 법정 상속분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그 법정 상속분 2분의 1 정도가 내 유류분이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먼저 사전 증여라든지 유증을 통해서 특별 수익을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뺀 부분이 나의 그 유류분 부족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산식을 말씀드리자면 망인이 사망할 때 남겼던 적극적인 상속 재산에 이거를 먼저 다 합산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공동 상속인들 내지는 제3자가 공동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받은 금액을 또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제3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도 사전 증여액으로 합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 채무액을 빼주면 이제 소위 말해서 피상속인의 순자산, 순상속 재산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유류분율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류분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사전 증여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가져야 될 유류분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고려하게 되면 절세 측면에서 사전에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상담을 제가 가끔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무적인 이슈도 있고 민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세무적인 이슈야 제가 상담을 드리지만은 민법 유류분 안 걸리려고 하게 되면은 이 절세와 고려했을 때 조금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융합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이 세무와 법무의 융합인 거고
그다음에 이 유류분에 대한 숫자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항상 더 분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유류분 반환에 따른 뭐 세금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은 유류분에 대한 기본적인 뭐 원물 반환이다, 가액 반환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이 반환되게 되면 당연히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유류분은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유류분이 만약에 원물 반환되든지 아니면 가액 반환이 되든지 간에 유류분을 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한 당일날 이 유류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세법상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자기가 반환받은 유류분의 시가를 계산해서 상속세를 산정해서 납부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유류분만큼을 반환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전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류분 반환받은 부분만큼은 처음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것처럼 간주가 되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증여세를 반환받을 수도 있는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가액 반환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액 반환하면 당연히 아까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낼 필요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류분으로 반환됐다 하더라도 현금 반환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과세 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물 반환 같은 경우는 또 과세 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상속세를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상속세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가액 반환 같은 경우는 원물 반환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이슈가 또 생깁니다. 즉 원물 반환 같은 경우는 유류분 반환 받은 사람이 상속 개시 당일날 반환받은 원물을 상속받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가액 반환을 받게 되면은 내가 원물을 상속을 해서 이거를 다시 가액 반환한 그 상대방한테 양도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가액만큼을 양도 금액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 생깁니다. 이 정도 만약에 기본 지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공동상속인하고 같이 잘 상의해 봐야죠. 원물 반환이냐 가액 반환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세무사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교통사고 발생되면 합의 보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세무상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원래 사전 증여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증여될 당시에 가액 그대로 상속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류분으로 반환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 시점으로 다시 시가 평가를 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을 다시 정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절세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9년 전에 딸에게는 현금 10억을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들에게는 기준시가 10억을 증여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9년이 지난 시점에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 꼬마 빌딩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감정가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액이 최근 엄청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님 입장에서는 그 가액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 12억, 뭐 13억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은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원물에 대해 갖고는 시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따님 입장에서 이대로 상속이 종결이 된다고 하기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류분 만약 현금 없다고 하게 되면 절반, 그러면 아까 100억의 절반이 50억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25% 하면 25억 아니겠습니까? 그럼 25억에 대한 어떤 원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늘어난 가액만큼의 또 상속세도 네. 상속 과세 표준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그래서 아까 뭐 절세도 고려를 해서 협의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 분쟁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절세를 위해서 서로 잘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상속인들은 특수관계인이거나 가족관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 분쟁이라든지 유류분 소송까지 이어지는 걸 굉장히 꺼려하실 텐데요. 이런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소송이라고 하면 결국은 상속 분쟁 과정에서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상속 분쟁을 막을 것인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분쟁, 나아가서 유류분 분쟁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생전에 재산을 사전 증여한다든지 유언으로 유증을 한다든지 할 때 유류분들을 적절히 고려를 해서 분배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상속인 입장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사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소송으로부터 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나의 상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그 1년 이전에 사전 증여받은 것들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의 입장에서 유류분 소송을 또 막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물론 이제 득실 계산해봐야 되겠죠. 상속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 피상속인 입장에서 내가 제3자한테 사전 증여를 많이 하고 싶다, 근데 유류분에 의해서 반환되는 걸 막고 싶다고 하면 제3자 증여도 자기의 기대 수명을 고려를 해서 자기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자가 있는데, 이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는 10년 합산,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건 5년 합산이다 보니까 이게 민법 규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유류분에 대해서 1년 이전에 어떤 그 증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유류분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고민해볼 좀 여지가 있긴 하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생전에 강남에 빌딩이 세 채가 있는데 사전증여로 뭐 딸한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2개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현금 아파트 한 채 남았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형제가 뭐 3명, 4명인 경우에 나머지 형제들과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류분으로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참 고민이 됩니다. 법이 이렇다는 거, 세법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상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최근 저희도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편찮으시고 그다음에 갑자기 중환자실을 가게 되면 아버님이 의식불명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금치산자다, 뭐 한정치산자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사표현에 대한 범위가 또 나오고 하는데, 변호사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개념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위의 범위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는 용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2013년 7월달에 민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금치산, 한정치산은 용어는 이제 쓰이진 않고요. 같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용어 자체는 일단은 쓰질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옛날에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이라는 그런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실무상 저도 상속과 관련해서 성년 후견 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도 일단 80대 중반이 넘어가면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들 중이나 딸 중에 한 명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그 부모의 인감도장과 인망증명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한다든지, 처분할 수 있죠. 아니면 부모 계좌에 들어있는 그런 현금들을 자기 계좌로 인출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정말로 부모님이 정신이 흐려지신 시점부터는 성년 후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나 기타 뭐 장애 등으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도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청구로 성년 후견 개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죠. 심판 청구 결과 만약에 성년 후견 절차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피성년 후견인은 스스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률 행위 중에서 생활용품 이런 것처럼 실손에 꼭 필요하면서 금액은 크지 않는 그런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피성년 후견인일지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성년 후견인처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아예 결여된 경우는 아니고, 의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지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한정 후견 개시가 되게 되면 한정 후견이 동의할 때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후견인 동의 없이 한 그런 법률 행위들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잠깐 말했던 그 사례로 돌아온다면, 만약에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특정 형제 내지는 특정 자매가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한정 피성년 후견이 계신다든지 내지는 한정 후견이 개시됐다고 한다면, 그분들 마음대로 어떤 체결했던 계약이라든지 법률 행위나 이체 행위들이 다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버님 의식이 있을 때 이제 자녀한테 이제 그 위임장을 써놓은 거예요. 완전 의식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향후에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런 자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 통장으로 결제되거나 이체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정신이 온전하실 때 써놨던 위임장을 근거로 해서 정신이 조금 혼미해졌을 때도 그 위임장을 근거로 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 행위한 이후에 어떤 의사 능력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위임장 자체는 효력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위임장에 기해서 모든 행위를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한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위임인의 모든 재산을 위임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되게 비정상적인 행위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과연 위임의 범위에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약간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를 널어놓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는 조금 해칭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위임장에 기해서 어떤 법률 행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또 그 위임장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거를 막고 싶은 사람이 네, 입장이 좀 많이 이견이 다를 것 갈릴 수 같은데 있죠. 만약에 막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더 이상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그 위임장에 근거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임의대로 하는 거를 막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주장이 또 아예 법원에서 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합의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형제 자매들 간 협의만 이루어진다고는 그 위임장에 근거해서 충분히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을 거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서 그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상속 포기가 좀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상속 포기에는 한정 승인이랑 뭐 상속 포기 제도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상속이 개시게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게 이 상속을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속 재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상속 포기해버리고 그냥 제3자가 되버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함께 모든 부채까지 같이 상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 승인인데 단순 승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개월 내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부채가 정확하게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우발 부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법원에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럼 한정 승인 신청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변제하고 또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유증을 변제하겠다라는 승인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아버지한테 내지는 피상속인한테 부채가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혀 생각지 못한 오발 부채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되거든요. 단순 승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엄청난 채무가 발견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미 채무 초과 상태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억울하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하는 경우에는 상속 부채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단순 승인으로 간주됐던 사람들이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특히나 뭐 가압승계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갖고 굉장히 촘촘하지 못한 경우로 인해 갖고 가끔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리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저희 특히 가압승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제조업을 8년 하시다가 도소매를 6년 하시고 또 다시 제조업을 하신 경우에 주식증여 특례라든지 가압상속 공제라든지 한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해야 된다는 요건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은 당연히 가압상속 공제가 되지만 가압상속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업무무관 자산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예규가 없다 보니까 저희를 실무를 하면서도 안내를 드리고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특별 한정 승인 제도 신설되는 부분처럼 향후에 좀 더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갖고 현실적인 어려운 분들을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는 개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9번째 그 조세소송 약간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속증여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꼬마 빌딩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강제 감평 당해서 추징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어떤 심판 예라든지 조세 소송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에 대한 뭐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판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2019년 2월 12일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를 개정을 해서 평가 기간 이후에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이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국세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한 감정가액을 토대로 해서 납세자의 증여세 내지는 상속세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이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게 과세 목적 감정이라는 게 이게 부당하다. 내지는 기본적으로 또 소급 감정이니까 이거 위법하다. 내지는 또 어떤 납세자는 강제 감평을 해서 추징을 하고 또 어떤 납세자는 추징하지 않고 도대체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납세자 간의 세법상의 공평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또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감정하라는 얘기 아니냐? 감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 하는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이제 원고들이 했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원고들이 다 패소를 하셨어요. 실제로 원고가 강제 감평에 기한 조세 세금 추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감정평가 방법이 위법하다라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강제 감평을 시가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평가 기준일부터 감정 시점까지 가격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만 이제 그거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가 메인인 것 같아요. 일단 감정평가 방법이 위법하냐 아니냐. 두 번째로 평가 기준일부터 감정 시점까지 가격이 변동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여러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원고들이 다 패소하고 딱 한 사례가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승소의 어떤 이유는 평가 기준일부터 감정 평가가 있기까지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도화가 됐는데 그 사이에 서울 지역 집합상가의 분기별 자본 수익률이 그때쯤 급격히 상승했어요. 그 사이에 또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또 급격히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준일과 감정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갭이 있고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과세청이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은 적어도 현재까지 소송 결과를 놓고 보면 국세청의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요즘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뭐 감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급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죠.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납세자에게 많이 불리한 경우인데 소급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아니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누구는 강제 감평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약간 그런 조세 형평성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감정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 주관적인 그다음에 10개의 감정 평가를 받게 되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주관적 수치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올라갈 것 같으냐 떨어질 것 같으냐 그다음에 거시 변수 국제 변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세가 뭐 급등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 당시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조세 심판이라든지 조세 불복에 대해 갖고는 납세자가 일부 승소하는 부분도 있었던 네, 일부 부분이 네. 있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판결도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을 입김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객관적인 실무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에 따라 갖고 얘가 과세가 이제 조세 불복도 그렇고 이제 그 소송도 그렇고 조금 납세자 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세지면은 이게 과세를 할 것도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과세를 좀 하는 정책이나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은 또 세수가 또 많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 캐캐 묵었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과세를 하는 경향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징여에 있어 갖고 초미에 이 관심사가 되는 강제 감평 사업에 대해 갖고는 이거는 누가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 세무업계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송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 하는 강제 감정평가 결과를 납세자들은 또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납세자들은 그래서 또 자기들 스스로 또 감정평가법인 기계를 선정해가지고 또 맞아요. 같이 하는 거죠. 조세 심판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네 개를 팽팽한 거를 또 시가로 인정한 케이스도 있고 뭔가 지금 현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 감정평가법인들이 다른 감정평가법인에서 이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또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네 군데가 해도 결국은 국세청에서 하는 그 최초의 감정 영향을 받게 되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강제 감정 기관을 선정하는 이 문제 거기에서 얼마만큼 납세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친구와 굉장히 많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먼저 숫자를 찍게 되면은 그거를 후행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절세 컨설팅적인 관점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강제 감평을 할 거다라고 이제 통지를 주게 되면 선행적으로 먼저 납세자가 먼저 평가를 찍을 수가 있다. 그거 좋은 방법 같은데. 예, 사실은 저희 그런 노하우적인 부분인데 네. 예, 그런 부분도 있다. 아, 네. 왜냐면 이게 절세적인 부분이다 어려워. 보니까 많은 이슈가 있는 강제 감평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저희에게 가업 승계 컨설팅으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의 명의 신탁 관련해서 그 소송건으로 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일단 이게 명의 대여 관계를 해소하고 다시 회복하는 절차.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처음에 뭐 주식을 명의 신탁할 때는 너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식을 돌려줄 것이고 너가 원하는 서류 계약서도 다 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딱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상태가 되면 그리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맨입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해서 저도 몇 번 상담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명의를 회복해야 되겠냐 이런 뭐 문의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한 경우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명의신탁 할 경우 명의신탁 증여우제 조항에 따라서 그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소할 것인지 한번 연구가 좀 필요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명의신탁 사실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증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기술적으로 노하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명의신탁 주식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마음을 숨기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는 어떤 녹음이나 녹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식부터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없이 나는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명의 신탁자가 이 차명 주식을 회복을 해야 했다고 싶으면 그 의도를 숨긴 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서 증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자, 카톡 이런 걸로 이제 평상시에 그런 걸로 좀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명의 신탁할 때 이면 약정서를 써놓는 게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 신탁 주식을 원상 회복하는 거가 이슈화 되기 전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증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명의신탁 주식이 최초로 주금 납입을 통해서 신주 단계에서 명의신탁을 했느냐 아니면 제3자로부터 취득할 때 명의신탁을 했느냐 이제 경우 수가 나뉠 텐데 어느 경우든 주식 대금을 누가 납부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증거를 잘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증거가 아주 핵심적인 증거니까 그런 증거도 잘 확보하고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주권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명의 신탁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가끔 뭐 액면가라든지 저가
그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수관계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신 주주권 지위 확인 소명을 네. 통해서 많이 가져오고, 증빙 자체가 이제 소명하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증여세로 다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주주권 지위 확인 소송에 앞서 그에 따른 네. 증거력, 그다음에 뭐 그 네. 녹취가 됐던 명의신탁 확인서가 됐던 네. 약정서가 됐던 그런 해지 약정서가 됐던 네. 이러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아, 네. 주신 부분이니까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했다가 가업승계 시 또는 법인을 정리하는 경우에 차명 주식을 해결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상속증여 그 유류분 소송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 10가지에 대해서 저희 김정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